후난성 한 시골 수학교의 여교사인 리텐텐은 상하이 전단 직업학원에 슌공이 교사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수감돼 국내의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정신병원을 이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반체제 인사를 박해하는 중공의 범죄가 다시 한번 폭로됐습니다. 정신병원을 이용해 인권을 탄압하는 건 중공이 처음 시도한 게 아닙니다. 니키타 후르쇼프는 1959년 작가협회 연설에서 공산주의 국가연합인 소련에서 반공산주의적 견해를 지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된다며 반공을 외치는 사람들의 정신상태는 완전히 비정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960년부터 70년대까지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을 정신병원에 수감하는 건 소련의 일상이었습니다. 과거 중공이 정신병원을 이용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한 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례는 1992년 육사 천안문 항쟁의 복권을 주장하던 왕안싱이 13년 동안 정신병원에 수감된 사건입니다. 정신의학을 이용해 반체제 인사들을 대규모로 탄압한 건 파룬궁 박해로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99년 중공은 파룬궁 박해를 시작해 일부 지역에서 박해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4월 베이징에서 미중 정신의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미국의 비비아나 갈리 의사는 논란이 일고 있는 정신병 치료에 대해 치료를 거부할 권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서 그녀는 관련 사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 중에는 파룬궁 수련생 100명이 정신병원이나 약물치료시설에 강제 수용됐고 일부는 강제로 약을 복용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미중 정신의학회 회의 후 중국 전무가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정신의학은 과거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정치운동의 도구로 사용된 행운을 누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사람을 처리할 때는 이런 문명게임을 할 필요가 없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요. 구소련에서는 후르쇼프 시대에 대규모 정신병 탄압이 시작돼 브레즈네프 시대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시대에 정신병원을 대규모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 시대는 대량 학살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죠. 마오는 비율에 따라 사람을 죽이고 은폐할 필요도 없었기에 정신병원을 이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1999년 전에는 정신병원을 이용한 인권 탄압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었습니다. 미중 정신의학회의 이후 세계정신의학회와 중국정신의학회는 중국 본토에 가서 조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04년 4월 세계정신의학회 조사단이 출발하기 며칠 전 중국 정신의학회 회장이 세계정신의학회에 서한을 보내 당초에 합의했던 자유롭고 제한 없는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정신의학회는 이런 조건을 수락할 수 없어 결국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죠. 또한 2004년 4월 인권단체 파룬궁 박해 국제추적조사기구가 베이징, 산둥, 허난, 허베이의 45개 병원 내 정신병원 및 정신과 42곳을 조사한 결과 과거 5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을 받아 치료한 것이 조사 병원의 90%인 38곳에 달했습니다. 그중 25곳은 파룬궁 수련생의 정신질환 상태가 아니었으며 오직 사상전환을 위해 강제 구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당국의 박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진 961명의 파룬궁 수련생 중 15명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각종 신경 손상 약물의 강제 주사 또는 주입이었습니다. 당시 12년을 선고받았던 칭화대 화공과의 유즈메이는 출소 며칠 전 정신과 약물을 투여받았고 출소 후 신경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그녀가 감옥에서 겪은 탄압을 발설하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허베이의 파룬궁 수련생인 차오 위안루는 2005년 바오딩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으며 입원 이틀 만에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5세였고 4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앙캉병원은 매우 중국적인 특색을 지닌 병원입니다. 2010년 5월 공안부는 후베이 우한에서 전국 앙캉병원 업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가장 큰 뉴스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회의에서 공안기관 수사부서의 승인 없이는 정신질환자가 아닌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규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공안부서는 사람들을 직접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으며 정신병원은 공안에서 보낸 일반 정상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각성의 공안청이 안캉병원을 최소한 한 곳 이상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가두고 싶은 사람을 원하는 대로 가둘 수 있으니 노교소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편리한 셈이죠. 중공 당국은 정신병원을 이용해 인권을 탄압했고 피해자는 파룬궁 수련생에서 더 많은 대중으로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널리 알려진 사건은 우한철강 직원 시우 사건입니다. 그는 임금차별 문제로 회사와 수년간 소송을 벌이다가 결국 우광병원 정신과에 5년간 수감됐습니다. 이후 2011년 광저우로 도망쳤다가 다시 우한으로 송환됐습니다. 이는 유명한 정신병원 탈출 사례로 그는 현재까지도 자유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큰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사례는 둥야오칭 사건입니다. 2018년 당시 28세였던 그녀는 시진핑 사진에 먹물을 뿌리는 모습을 생중계한 후 당국에 의해 정신병원에 수감돼 강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반대파로는 가장 유명하지만 외부 사회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상하이에 차오중링이 있습니다. 차오중링은 문화대혁명 초기 화둥사범대 중문과의 야전사령관으로 차오사령관으로 불렸습니다. 문화대혁명 초기 광단을 겪은 후 문화대혁명에 대해 반성하기 시작했고 베이징에서는 민주주의의 벽이 생겼고 상하이에서는 민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후 덩샤오핑은 베이징 시단에 민주주의의 벽과 상하이 민주토론회를 지명해 웨이징성과 차오중링을 체포했습니다. 차오는 3년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는 직업이 없었고 친척과 친구들도 관계를 끊었습니다. 2001년 홍콩 여행을 간 그는 개방 잡지 진중 편집장과 인터뷰를 가졌고 해당 내용은 2001년 5월호에 실렸습니다. 그해 5월 중국으로 돌아온 차오중링은 이후 14년간 외부 세계와 소식이 두절됐습니다. 2015년 육사 26주년 전날 밤 진중 편집장은 상하이의 젊은 의사 마진춘의 전화를 받고 차오가 정신병원에 5년간 감금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 의사는 상하이 민정 제1정신위생센터의 의사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차오중링은 세 번째로 정신병원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병원에 수감됐으며 그는 정신병자가 아니었지만 약물 치료가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정상인에 대한 학대로 여긴 마 의사는 고위급 의사와 병원장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과도한 양의 약물을 사용하지 말기를 권했지만 오히려 무시당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차오는 공안에 의해 보내졌기 때문에 규정에 따르면 병원은 다른 진단을 할 권한이 없으며 약을 복용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후 미국으로 망명한 마진추는 차오중링에 대한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6년이 지났지만 차오중링에 대한 소식은 두절된 상황입니다.